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증오, 흉기, 습격. 언제까지 이런 끔찍한 단어를 정치 뉴스에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오전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습격을 그야말로 당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요.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 현장에서 신공항이 추진돼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뒤엉켜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취재 인력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네. 신원 미상의 남성이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재명이라고 쓴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촬영 기자들 사이를 정말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기습적으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요. 출혈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빠르게 응급처치를 일단 받았고요. 약 20분 뒤쯤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고요. 바로 체포됐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의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 만날 계획은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사이라는 말.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대표님 괜찮아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119 불러 빨리. 119 불러 119.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네, 지금 손상 부위, 상해 부위는 목 주위의 경정맥 손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긴급 처치를 받았고요.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 추가적인 수술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환자 상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어떠한 추측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헬기 한 대 떴던데 이재명 대표의 혹시 이송인가요, 이게? 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되신 건가요, 지금? 네. 대체 이 경악스러운 짓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인파 취재진을 뚫고 범행을 저지른 이 괴한, 정말 초반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저희 뉴스파이터 방송 전에 이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이 괴한은 57년생, 66세 남성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라고 경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5cm가량의 열상을 입힌 것으로 이제 이번 브리핑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번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이 이번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도 남겼는데 총 68명 규모의 이 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 얼굴을 좀 뿌옇게 처리된 저 남성이, 저 괴한이 정말 손쓸 겨를도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서는 순간 정말 저렇게 공격을 가했고요. 흉기 피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급히 실려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에 경호가 그러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배치된 경찰 병력은 이 대표 전담 경호 인력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경찰은 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경호팀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대표급 정치인들 공개 일정 중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관리가 필요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관할 경찰서 소속 병력을 배치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계제대 23명,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한 50여 명의 경력이 현장 배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의자가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자원봉사 단체 머리띠까지 뚜르고 있어서 이 대표 지지자로 오인해서 사전 위험 인물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 인상착의가 공개되자 동일 인물이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즉,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에 방문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때도 동일한 행색의 남성이 이 대표 근처에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저 남성이 머리에 뭔가를 두르고 있는데, 지금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 저게 종이로 만든 왕관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앞서 저 남성이 물론 아직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만,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만, 지금 찍힌 그 언론의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보면은 저 인간이, 저 남성이요,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 공격을 가하고 주변에 있던 경찰과 이 경호 인력들에게 제지 당하는 순간에도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게 범행 전인지 후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전후 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범행 후일 지금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남성의 치아 보이시죠? 지금 웃는 모습, 범행 후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범행 전에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아까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당내 상황 관련 쉴 새 없이 질문을 하고 있었고, 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고 다가오는 순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이재명 대표의 급소 부위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저 남성이 범행 전에는 찍혔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 모습은 그래서 범행 후에 찍혔을 가능성이 높고, 범행 후에 만약에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네. 다른 곳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목 부분, 즉 급소 부위를 노렸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범행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흉기를 사용했고 상처 부위가 바로 목 부위였습니다. 목 부위라고 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흉기 테러를 자행했다면은 결과가 살인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2006년도에도요. 지방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커터칼로 얼굴에 피습을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는 커터칼이었고 이제 얼굴 부위였기 때문에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 부위라던가 이전에 어떤 범행의 사전에 준비된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 살인 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범행 후에 경찰이요, 저 남성이 범행에 이재명 대표 공격에 사용한 흉기를 공개했는데 저희가 차마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며 흉측합니다. 길이도 정말 길고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흉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지자분들 할 것도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분들도 지금 놀란 가슴을 지금 쓸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이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병원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치료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뭐 지지자분, 당 관계자를 포함해 지지자분들이 찾아 병문안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지금은 치료와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폭력 행위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으셨다시피 본인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를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취소를 한다든지 최소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금 메시지는 보시다시피 그 엄정하게 수사해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나왔고요. 네.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김수경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그 신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은 SNS를 통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아울러서 이 대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네. 빨리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무사무탈 또 빠른 회복을 기대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측 관계자도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무리한 억측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그리고 저 사람이 범행 동기를 일단 밝혀내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요. 부산경찰청의 중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찰청이 이 남성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건 분명한 테러입니다. 이 테러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범행 동기 등을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서 밝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걱정되는 게 지금 이 국내에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주요 큰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테러 행위, 폭력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2022년 5월 20일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구청 인근 까치공원 입구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에 60대 남성이 이 치킨뼈가 담긴 스테인리스 재질의 철제 그릇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유.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네. 그에 앞선 2021년 12월 13일에도 이 대표가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위해서 성주의 한 농원 앞을 걸어가던 중에 이 30대 남성이 계란 2개를 꺼내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경호원들의 제지로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던 중에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뺨에 무려 11cm의 자창을 입었습니다. 그 유명한 박 전 대통령의 대전은요 발언도 이때 나왔고 당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2022년 3월 7일 신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운동을 하던 중에
69세 유튜버에게 둔기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오점이고 얼룩입니다. 반드시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되고요.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요. 테러 행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사 결과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새해부터 놀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저녁에요. 강원도 평창에서 정말 놀랄 만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난 아이고. 건데요. 이 사고로 현장 인근은 정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 정말 송구합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처참한 광경이에요 지금.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 LPG 충전소 인근이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치 폭격을 맞은 것과 같은 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또 세상에. 폭발 이후에는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컸는데요. 차량이 무려 14대가 불에 탔는데 네. 전소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게 뭐 녹아내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도로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폭발 시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완전히 문짝이 달아나고 사라져서 없는 상태. 또 거기에다가 건물 피해도 상당합니다. 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주택을 비롯해서 세차장 등 14동 건축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들은 화염에 의해서 불에 타거나 혹은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도나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행자 보호용 뭐 봉이라든지 그렇죠. 펜스 같은 플라스틱으로 네. 만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화염 때문에 녹아내려 가지고 도저히 어디에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대에는 이제 정전도 이어지고 해서 정말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지금 앞서 영상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변 건물 외벽도 다 무너져 내릴 정도로 당시 충격, 폭발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최정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걱정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이 2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 중경상이 5명이나 됩니다. 아유. 이분들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LPG 주유소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 제가 앞서서 2명이 전신 화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200m 떨어진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200m 떨어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30대 남성이요. 이 옮겨진 불에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또 인근을 지나던 60대 화물차 운전자도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두 사람 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또 이 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시간이나 흐른 자정이 돼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아유. 하지만 이 진화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추가 폭발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현장에 이 요원들이 그러니까 이 소방 관계자들이 가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신 뭐 지역 주민뿐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폭발 사고 원인은 대체 뭐였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LPG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이 돼서 이렇게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이 있기 전에 이미 징조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일단 함께 만나보시죠.
폭발이 발생하기 20여 분 전 마을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네. 저 멀리서부터 하얀색 연기가 지금 도로 위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점점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마을이 연기에 어머나.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저 뭐예요? 이 연기가요, 바로 그 충전소에서 누출된 그 가스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오싹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게 지금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의 지금 그런 이 연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전에 그 전조 현상을 낌새를 못 알아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큰 폭발이면 주변에서 눈이나 코로 가스를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고 전에 이미 신고도 접수됐는데 오후 8시 41분경부터 LPG 세상에. 충전소에 가스가 많이 새고 있다. 가스가 누출돼 마을 바닥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처를 할 새도 없이 신고 접수 22분 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급히 당시 폭발 현장을 피하던 시민분은요, 피하는 와중, 그 도망치는 와중에도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쪽까지는 가스 누출이 무릎까지 왔고, 그리고 충전소부터 해서 이쪽 방향까지는 전부 다 제 키보다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차 높이 정도만큼 가스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LPG 가스, 그 부탄가스 냄새가 엄청 심했어요. 폭발했을 당시에 LPG 가스 통이 계속 빵빵빵 하면서 폭발하는 상황이었고, 세상이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인데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저 LPG 충전소의 가스가 어떻게 누출된 겁니까, 그러면? 경찰,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과서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스 충전소의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는 충전소에서는 이 가스 보관 탱크에 있던 가스를 벌크로리 차량에 옮기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감식을 통해서 가스가 어떻게 새어 나오게 됐는지, 가스 누출 뒤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데, 특히 가스 충전 행위와 폭발 사고 간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충전소 일대에 보신 것처럼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던 만큼 누출 경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원인 규명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저 때가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새해 첫날 평안한 저녁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주민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평안하게 또 즐겁게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새해 첫날 저녁이었을 네.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요, 이제 영상들을 찍은 것들이 있고 이게 또 뉴스로 많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SNS에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들이 좀 퍼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영상들을 보면요, 네. 약 4km 밖에서도 불길이 보일 정도로 그 화재 규모가 굉장히 넓었고 컸다라는 거를 알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꽝 하는 아주 큰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 주변이 불바다로 변했다라면서 화염이 곳곳에서 치솟았고, 그리고 또 비명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서 아비규환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이 폭발 현장과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건물들도 창문이 깨지거나 네. 또 불에 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한 300m 정도 폭발 현장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던 맨홀 뚜껑이 한 3m 높이, 그러니까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세상에.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맨홀 뚜껑의 무게가 40kg에서 많게는 160kg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저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인근에도 주택가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택도 많이 파손됐을 텐데 이 엄동설 안에 저 주민들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졸지에 정말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면 어안이 벙벙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이분들 참 걱정인데요. 평창군에서는 이날 사고 직후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조속히 대피를 하시고 차량들은 우회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주민 20여 명이 이제 긴급히 인근에 사시던 분들이 두 곳 마을 회관으로 나뉘어져서 대피를 했는데, 정말 연초부터 졸지에 이재민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추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다고 해요. 네. 평창군 입장에서는 군 차원에서 이들 주민께 긴급 재난용품을 지원을 하고, 네. 또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복구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그렇죠.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보금자리를 잃게 된 상황인 것을 보면 정말 큰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 복구의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그리고 저 이재민 분 하루아침에 새해 첫날부터 이재민 이 신세가 되신 저 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까지 지금 많은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정신적 상담과 치료까지 지자체가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는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새해 첫날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번에 역시나 딸 김주애 양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번에는 뭔가 더 눈에 띄는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이 영상에서 뭘 눈여겨봐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그동안 이제 호칭이 뭐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조선의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볼뽀뽀를 했다는 거죠. 볼에다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시점이요.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그래요. 그 평양에서 신년 경축 공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딸 주애가 레드카펫에 팔짱을 끼고 입장을 했고요. 네. 오히려 부인 리설주는 옆에서 따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센터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김주애였다. 이제 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연을 관람하는 중간에 해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새해 축포를 아마 터뜨렸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시점에 딸의 왼쪽 볼에다가 입맞춤을 저렇게 했고 또 아까 보기로는 답뽀뽀도 딸이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뽀뽀.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변에 있던 당 간부들은 굉장히 흐뭇한 눈초리로 네. 지켜보고 네. 또 일부는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아빠가 딸한테 볼 뽀뽀하는 게 대수냐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볼뽀뽀를 한 시기와 장소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네. 이날 공연장에는 내각 총리 김덕훈, 당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최고 핵심 간부들, 그 외에도 리병철, 박태성, 김재룡, 김여정, 현송월 등 김 위원장 측근 상당수가 참석했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 김주애 양이 김 위원장의 지근거리를 지켜왔고 김 위원장도 김주애 양과 밀착해 왔지만 네. 볼뽀뽀를 할 정도로 강한 애정을 공개 석상에서 드러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공식 석상에서 김주애에 대한 의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김주애가 후계자일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후계자일 가능성은 뭐 계속해서 국내 언론에서 뭐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고 진짜 후계자가 되는지는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임주애 변호사님,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저 볼뽀뽀 말고 진짜 요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왼쪽 얼굴에 난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피부 트러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뾰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허. 뾰루지가 뭐 대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뾰루지가 몇 년째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허. 2020년도 7월까지는 사진을 보면은 왼쪽 볼에 아무것도 없이 좀 깨끗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딱지 같은 거뭇한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점점 커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에 보면은요, 작은 뾰루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사라지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이게 무슨 일이냐, 건강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이담 아나운서. 북한에 피부과 병원 없어요? 왜 안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 피부과 있을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 피부에 원하면 피부과 진료
못 받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받겠죠. 대기번호 뭐 길어요 거기도.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정은 위원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뾰루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이 뾰루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좀 눈에 띄게 좀 주목이 될 만큼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제가 지난해 6월이었죠. 이 자리에서 아마 뾰루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전원회의에 참석했을 당시에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당시에 왼쪽 볼에 약 1cm 정도의 크기로 유독 커진 뾰루지가 눈에 띄어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당시에는 얼굴도 좀 붓고 다크서클도 있고 이래서 직전인 이제 5월에 군사정찰 위성이 첫 발사한 게 실패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 볼에 난 뾰루지가 약간 뿔처럼 조금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커진 모습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신 카메라에 잡히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말까지 북한 매체에 의해서 공개된 사진에도 보면요. 같은 모양의 이 뾰루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뿔처럼 나 있는 저 뾰루지가 진짜네요, 여전히 진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쌀알 같기도 하고요. 네. 저 보세요. 그냥 야트막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니까 봉긋 올라와 있을 정도 두터워요. 그런데 저도 가끔 얼굴에 뾰루지 납니다만 박성배 변호사 그러면 주변 분들이 특히 이제 분장실 선생님들 앵커님 이거 짜야 돼요. 이거 짜야 돼요. 안 짜면 안 돼. 짜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주변에서 뭐 고위 간부들이 안 짜줘요 이거? 김 위원장의 볼 피부 트러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5월에 국회에 보고하기를 김정은이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작용한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김 위원장 손과 팔뚝에 긁어서 덧난 상처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역시도 복합 피부염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 불면증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위스키 등 다량의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고 체중도 14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저것도 일종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지금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도 저 뾰루지, 작은 뾰루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 눈 부릅뜨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태가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사건 이번 얘기는요 진짜 우리 속담이 딱 떠오르는 그런 일이에요. 최정아 기자님. 네, 2023년 마지막 날 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 이 마당바위 부근에서 한 통에 이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뭐라고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여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산에 있다라고 어머나?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너무 걱정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너무 많이 아시다시피 전날 내린 폭설 때문에 맞아, 눈 많이 왔어요 진짜. 정말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눈이 산에 쌓여 있었고요. 네. 또 특히나 이 신고 이 부근에 이 마당바위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눈이 녹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나. 여기에다가 네. 낮에 일부 녹았던 이 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꽁꽁 얼어서 빙판길로 변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 도봉산 129 산악구조대와 국립공원 구조대가 출동 공유를 했고요.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객을 발견을 했는데요. 아이고. 여기에서 황당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머나? 아니 구조 신고 요청 받고 그리고 출동했고 가까스로 그 등산객들을 발견했는데 무슨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는 걸까요? 당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다치신 분 맞을까요? 한잔 하는 바람에 씻었다 같이 하시죠. 위험하니까. 내려갔는데 빨리를 못 내려간 게 여기 멀어요. 모르는데요. 계단이 없으니까 술 한잔 먹어. 아니 술을 드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예. 산에 와서 한잔 할 수도 있지. 예,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안전사고 나니까. 한잔 하지 말아요. 아니야. 하냐고. 선생님 잠깐 앉아 계세요. 지금 추우시죠? 네.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잠깐 앉아 계세요. 제 배낭 어떨 건데? 배낭 가지고 내려갔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대체
뭘 본 겁니까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도봉산 450m 지점입니다. 여기 지금 구조대가 도착해서 이 남녀 두 분을 구조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렇게 이제 눈이 쌓여 있고 빙판이고 날은 어두워졌으니까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신고를 대신 해준 거예요. 아, 여기 이렇게 취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구조대에서 일단 통화를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아, 괜찮아, 내가 내려간다 그래. 방금 그 어조 들으셨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이 구조대원들은 또 출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출동을 했던 겁니다. 저렇게 450m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와. 아니 내가 지금 술을 한잔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낭 어디 있냐 그리고 배낭을 찾으시잖아요. 아까 가지고 내려갔어요 이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간인지라 네. 감정이 섞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웃으면서 말씀드리기조차 죄송할 정도로 구조대원 여러분들이 너무 애를 쓰셨는데 원래는 10명 정도가 같이 왔었다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뒤처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뭐 내 배낭 어디 있어요라고 찾는 이 지경까지 오고 그리고 술은 어디서 이렇게 드셨습니까? 했더니 아마 그 등반 도중 또 하산 도중에 계속해서 술을 드셨던 모양이에요.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요. 주변이 환한 상황이었어도 위험할 판인데 앞서 영상 보셨죠? 구조 영상. 주변이 깜깜해서 그 손전등 없으면요. 사리 분별 저기 사방을 분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조대가 갔더니 아 뭐하러 왔어? 그리고 산에 와서 한잔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450m가 직선으로 먼 건데 산을 450m로 올라갔어요 구조하러. 그 얘기를 들은 구조대는 억장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10분 정도 이제 실랑이를 벌였죠.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아서 내려가시라. 저희가 이제 강하게 오히려 반대로 나왔죠. 근데 그분이 또 앞에서 바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술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 도착하자마자 자기 가방을 찾더라고요. 그 일행분이 가지고 메고 내려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계속 내려온 내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가방 어디 갔냐. 내려오는 한 40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분 배낭 확인했어요. 저희가 진짜 보는 저희가 화가 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앞서 그 구조를 원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산에 와서 한잔할 수도 있지 그 다음 말 더 가관이에요. 참견하지 말고 내려가라. 만약에 구조대가 안 갔으면 왜 이 위험한 상황에 구조대가 또 안 왔네 어쨌네 또 언론에 뭐 신고하고 날 쳤을 거 아니에요 또. 이 구조대원에 따르면 남성이 혼자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5에서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알아서 내려가시라 했더니 바로 앞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오는 내내 40분 동안 내 가방 어디 있냐고 찾아서 다 내려온 뒤에 가방을 확인해 드렸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종종 내 핸드폰이 없다든가 스틱이 없다는 등 자신의 소지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하산하면 꼭 확인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또 함께 내려온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산악 구조차에 태워서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다는데 도착해 보니 다행히 일행들이 있어서 일행들에게 너무 취해 계시니까 절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태우지 말고 무조건 택시로 집에 모셔드리라고 말한 뒤에 구조 업무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무슨 속담이 떠오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그거예요. 내 보따리 내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술에 취한 사람 450m까지 구하러 올라갔더니 내 배당 어디 갔냐고 계속 그것만 진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조 요청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가끔 술에 취해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조난당한 분들 구조하기 위해서 보통 2인 1조로 저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맨몸으로 올라가도 힘든 맞아요. 곳을 저렇게 두 분이서 세상에. 저렇게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정말 아유.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부상당한 경우에 혼자서 업어서 아이고. 그분들을 하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몇몇 경우에 그 분들은 좀 술이 깬 상황에서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네. 어떤 분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귀가한 이후에 추후에 찾아와서 그때 참
고마웠다라고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산에 올라가는 것에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술을 드시고 음주 산행하시는 거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애쓰고 계시는 구조대를 위해서도 네.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우리 서울 119 특수구조단 소속 도봉산 산악구조대 박평열 소방장님 비롯한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 구조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